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13일간의 총력 이웃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폭주 저지와 법치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원호 서울시장을 찾아서 현장 일정에 동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단식 농성장 찾아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위로했습니다. 이어 두 대표는 일제히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 지역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파업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의 내용과 그 의미, 앞으로 미칠 파장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선거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2부에 전문가 삼성전자 한 30분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아까 하도 그 얘기를 하셔서 잠깐 삼성전자 얘기하고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피했습니다. 우리 어쨌든 뭐 많은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그 극한 사태까지 안 간 건 다행이고, 노사가 어느 정도 노력했다. 정부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고, 네. 기업 차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단 충돌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냈다. 이 점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서.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 노조, 저도 사실 삼성전자 노조 최근에 행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삼성전자 노조를 비난했던 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삼성전자 노조였다면 다르게 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사익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주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익 추구가 더 강하다. 보편적 공익보다. 사실 배당이라는 게 꼭 선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기업이 재투자를 해야 나중에 주주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주도 배당 안 받아야지, 이거를 비난하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너무 그러니까 배당이 네. 어느 정도 더 나오는 건 맞죠. 영업이익이 워낙 불어났으니까. 예. 근데 배당이 1순위여야 되는가. 저는 오히려 시설 재투자, 연구개발 재투자 쪽이 1순위여야 된다. 그리고 하청 협력업체 쪽에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 노조를 비난했던 분들조차도 그렇다. 이 점은 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왜 그 이공계 인력들이 의대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반도체를 우대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건데, 네. 근데 이게 온기가 다 퍼져야 되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성과급을 많이 인상하는 길을 열어버렸고, 그럼 키 맞추기 들어간 거죠.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그 아마 노조원들 입장에서도 그 SK 하이닉스 때문에라도 그 투쟁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선진국을 보면 노사 관계가 산별 교섭을 하거든요. 네. 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하청 노동자를 챙기지 않으면 그 노조는 지지를 노동자들한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금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조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쪽은 올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가깝게 이렇게 노동자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비난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적어도 산별교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진보 보수 입장에서도 좀, 보수도 기업별 노조를 만족하고 그걸 이용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입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저는 노동이든 자본이든 다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산별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동계 안에서도 하청 노조나 이런 데를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귀족 노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그 서로 잘 그 어떤 이득 이런 식으로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기영 대변인. 우선적으로 사측과 노동자가 있을 때 뭐 사측과 노동자 양쪽에 대 있어서 어떤 무게감, 균형감을 잃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은 지나치게 친 노조 쪽이다, 노동조합 쪽이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13%만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노조의 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 대기업과 공공 노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K에서 이번에 파업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죠. 사실상. 왜냐? 본인들 얘기했습니다. 하루 파업하면 1조 원씩 손해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N 성과급, N% 성과급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는 거는 뉴노멀이 된 겁니다. 그런 이게 뭐냐. 일종의 다른 데도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고정값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주주를 넘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속도, 규모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자 독식 구도인데 앞으로 투자할 여력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고 오로지 이익이 되면 우선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 어떤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포션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고 이게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여러 분야로 다 확대가 되는 거죠. 지금 카카오도 그렇죠. 예, 파업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서 파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담감이 없습니다. 손배소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용자성이라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경영상 판단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드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하청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눠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그럼 누구든 다 파업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 파업 다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1차 밴더가 1,700개, 2차 밴더가 2만 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지 분위기가 나빴을 때도 고정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청업체도 이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판을 깔아줬잖아요. 노란봉투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주식이 올랐는데 이 주식이 오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개미가 됐습니다. 개미가 됐는데 이해관계자가 이제 이거를 뚜렷이 보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1,400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전면 폐지에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폐지를 위해서 전면 재개정을 위해서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확실한 공약으로 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13일 동안의 아주 총력 유세를 이제 여야가 벌일 텐데 자 먼저 여야 얘기 들어볼게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듯 지방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4년 윤석열의 힘에 기대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민생은 팍팍해졌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았으며 지방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습니다. 퇴행 4년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절박합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 절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망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주셨던 질책을 하나하나 되새길 때마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비록 저희들 잘못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승리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연기가 맵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주는 한 표는 결국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야 지도부 얘기 들어보니까 양당 원내대표죠. 얘기 들어보니까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들어선 지방 정부는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요지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 견제 법치주의 수호.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네. 캐치프레이즈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괜찮죠, 당연히. 그래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하는 건데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기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중앙 이슈가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직까지 의견을 못 정하신 유권자들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투표는 썩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을 돌리려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13일 동안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결국에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만회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중앙 이슈는 각 정당들도 이득 볼 게 별로 없는 게 오히려 얘기할수록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히려 절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의제 실종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무슨 신공항, 뭐 행정통합 이 정도 얘기밖에 없고, 저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때 당선이 됩니다만 그 선거만 해도 학교 무상급식, 뭐 공공 어린이집,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런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지역 의제들이 분출하던 그런 선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거할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공약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근데 계속 지방선거를 거듭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서도 겪어보고 평론가로서도 겪어보는데 점점 지역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네. 자, 김경 대변인님은 어떻게 저 여야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강조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건 본인들의 능력 없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뭘 했는지 강조를 하면 되는데 내세울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끊임없이 SNS에 올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올리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른바 친정부적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가 실현되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것을 예상한다.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 할 사람도 많겠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 전세 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못 낸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앞서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하신 얘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부동산 전문가 말이라 네,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이분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전월세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어떻게 됐죠? 세금으로 때려 잡는다고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게 되는 건데 그 목적에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금 가지고 하는 거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본인 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판을 바꾸는 첫 번째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랬죠. 8, 9은 잘 모른다.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볼 때도 당당하지 못하던 거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오만의 피력이었는데 안 좋다가 뭔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세 개의 살인을 언급하면서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살인했다고 하니까 조작 기소는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만함 그리고 자제되지 않은 어떤 권력의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자, 서울시장 선거로 가볼게요. 정원호, 오세훈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는데 폭행의 발단이 뭐냐? 정원호는 오세훈을 향해서 철근 누락. 서울시장이 책임은 없냐? 그 과정을 꼼꼼히 밝혀라.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철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인지 또 애초에 빠졌던 건 어느 정도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공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공유하는 게 서울시가 그 이런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늦었는가 한 4, 5개월인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게 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다. 그게 설령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해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설계하고 다르게 이상현상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고 또 이게 정부하고 공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뭐 국가 안보나 국가상의 기밀도 아닌데 왜 이제야 알려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을 명확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 도의적 비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제도라든지 규범상으로 혹시 서울시가 어긴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뭐 질문하는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질문하는 너무 게 기분이 좀 그러네. 아니 정원호 후보 측이 잘못했다고. 정원호 후보 측. 전종철 말고요. 그렇죠. 그럼 됐어. 정과 저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은폐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폐. 예. 뭘 은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보고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착오로 해서 그거를 빼먹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6차례. 국토부 산하기관. 네. 그런데 뭐를 은폐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폐 프레임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전 프레임으로 갔습니다. 안전 프레임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현장 가서 전문가와 더불어 가서 20여 차례 조사를 하고서 사후 조치를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덧대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방식이 그러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관련했어요. 전문가들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현대건설 30억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GTX-A 시범 운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운행을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른바 안전이라는 그 괴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은폐 의혹도 깨졌죠. 안전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그거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 좀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오세훈 시장 딱 앞에 두고 나서 은폐냐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냐 얘기하라는 겁니다. 안 하시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은폐라고 했으면 수치에 대해서 그럼 국가 철도공단이 그러면 어디 겁니까? 서울시 산하입니까? 국토부 산하잖아. 국토부 산하면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에 다 보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했다 은폐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조금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안전을 챙기라고 한 겁니까? 선거에 개입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선거에 개입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 역반응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정원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분 없잖아요. 서울 시민 중에 몇이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명픽을 했잖아요. 일 잘한다면서요.
일 잘하는 분이 왜 이렇게 자기 표현도 못합니까? 말도 표현도 못하고 계속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하고 은폐라고 했는데 은폐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구원투수로서의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조사하라고 한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요. 근데 저희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건 선거 시작했으니까 정원호 후보 더 이상 숨지 말고 GTX 이거 철근 누락 토론하자 이랬거든요. 네. 아니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있으면 만약에 월권이면 안 됩니다만 권한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 건 맞는 거죠. 의혹이 있고 시민들이 이번 일로 찜찜할 거예요. 순살 아파트 논란부터 시작됐던 그 철근의 문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만약에 그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없고 다 수습이 됐다라고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선거 개입이라고 관건 선거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시라 빨리 오셔가지고 조사해 보시라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움직임에 대해서 수세적이다.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최근 대구 경북 행보는 정말 교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능력적으로는 뛰어난 행보다. 예, 그렇게 보이는 그 행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최근에 울산도 갔는데. 네. 예. 근데 대구 경북에 모내기 하고 또 다카이치 총리 데리고 또 안동 가고 예. 예, 신공항 부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와 교묘한 그리고 되게 뛰어난 행보다 사실. 근데 적 입장에서는 싫겠죠. 근데 국민의힘도 그 지역 정치권에서 굉장히 발끈하던데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뭐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라면은 군위에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는데. 선거운동하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가서 뭐 이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통령이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응을 하면 될 일을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국민들도 이미 익숙한 게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시장 가서 논란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디 개소식 가서 논란되고 이런 적이 축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순회에서 토론회까지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이제는 관권 선거 개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뉴 노멀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 다니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관권 개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갖고 맞부딪히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게 맞다고 한 봐요. 말씀만 좀 예, 첨언을 짤막하게. 하자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통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픽이란 단어를 국민의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었죠. 정원호 구청장 명픽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후보 한준호 후보 명픽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의 박찬대 후보 명픽했잖아요. 이건 노골적인 관건 선거입니다. 자, 부산 북갑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요. 채널 A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부산 북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후 토크 중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민주당 하정우 32.9, 국민의힘 박민식 20.5, 무소속 한동훈 34.6. 한동훈 하정우 접전 양상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특히 장동혁 대표가 큰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의미죠? 한동훈 네. 후보가 원래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민주당하고 1대1로 붙는다 그러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도 움직여서 그 후보 지지하고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 연령적으로도 좀 50대 미만 유권자 지지를 많이 못 받는 편이었고 항상 오른쪽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를 쫓아내버려 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이미지로부터 분리시켜줘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면 절대 영남 지역에 출마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권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기 때문에 영남에 출마해도 되는 처지가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유니폼이 아닌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다니니까 무당층이나 중도층 심지어는 부산시장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한동훈 후보를 어느 정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일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노선과는 별개로 선거 운동하는 걸 지켜보면 잘한다 생각보다. 예, 영상들을 좀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선거운동을 잘하네. 어린아이들하고 잘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또 그 할머니한테 이거 찍어줘 내가 인사 올릴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제 그죠? 개인적으로도 2010년에 그 기초의원 선거 당선될 때 당선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예, 아동,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과의 소통. 왜냐하면 부모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서동요 전략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 서동요 부모들한테 전략.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선거 캠페인도 잘 했다. 네. 이렇게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경 대변인. 맞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 좋아하고요. 또 아이가 정치인을 좋아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이 좋아 보이는 거고요. 어른들 입장에서 정치인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아이가 있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접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조금 낙관적으로 좀 봅니다. 전제는 저희가 절실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하정 후보가 32.9입니다.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를 합했을 때가 59.6%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이사항이 있겠죠.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이 있던 곳이고 3선이나 했던 곳이고 이 사람이 전재수 의원이 시장으로 나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인데 하정 후보가 가서 32.9%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언론에서 언급하는 지역 정세와 현장의 지역 정세는 좀 갭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중도 보수의 바람이 꽤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낙관하기보다는 워낙 레거시 미디어에서 굉장히 영남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공식적인 선거운동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하기 때문에 보여줬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본인이 SNS를 통해서 몇 마디 해보면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심지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네. 시장이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교통정보 한 2분 정도 늦게 하더라도 짧게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부산시장 여론조사 중앙일보 의뢰로 K-스탯 리서치 지난 17일부터 19일 부산 유권자 804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재수 42, 박형준 35, 지지후 없다 11%, 모름 무응답 9%.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는? 일단 뭐 큰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지는 않는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더 우세한 쪽은 전재수 후보 쪽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도 부담이 있는 것이 최근에 통일교 관련 수사가 끝이 났는데 네. 본인은 무혐의가 됐지만 보좌진들이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한 부분 이런 것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좀 찜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세가 전재수 후보에게 있다는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뭐 나중에 근데 현재로서 딱 드러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좀 시장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더 넓게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정서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네. 환경이라고 봅니다. 자, 김경 대변인. 저는 이게 면접 조사거든요. 면접 조사는 좀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좀 접하길 꺼린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4-5석을 넣기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표현을 그렇게 전문가들이 합니다.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밀물 빠지듯 썰물 빠지듯 좀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예전에 같이 있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큰데 단순히 갑질을 넘어서 그분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낸 글을 보면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고가의 양복, 셔츠 그런 거 받은 거,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한테 받은 명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받았느냐 이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은 사람들이 볼 때 전재수 후보. 예. 전재수 후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괜찮다 했는데 그게 가장 장점이었는데 괜찮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 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 반대 구리 쪽도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지나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4km씩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 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3km 주춤하고요. 인천 방향은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까지 각각 짧게 정체입니다. 이후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는 7km 밀려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중대형 버스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는 오세훈 철근 누락 의혹 그거 이제 공방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 그다음에 뭐 해명 이런 거 들었는데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주식 관련 어떤 이해충돌 의혹 뭐 양다리냐 뭐 이런 그 비난도 했는데 하정우 후보는 AI 생태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도 했고요. 자, 하정우 이해충돌 논란 이거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업인 출신 공직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항상 민감하고 또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너무 이해충돌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출신이잖아요. 근데 4대강 사업 해가지고 그때 현대건설 낙찰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설업계하고 좀 이해관계가 공유되고 있다 이 정도인 거지 정책상으로 공유되는 것이지 그게 이해충돌인 거냐 했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이해충돌이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뾰족하게 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얘기를 잡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그 특정 기업에 좀 몰린 거 아니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5,600억. 네, 그래서 그 과정들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배분 방식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계에서 또 흔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는 네이버에 다니고 있는데 업스테이지 주식을 그렇게 보유하는 것이 하고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해줄 수도 있죠.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베스팅 계약을 하고 이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이버에서 승인이 났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관계자가 또 언론에 뭐 회사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이라기보다는 기업인으로서의 이해충돌 그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한동훈 후보는 이제 양다리 괜찮다는 거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AI 국대 그 주식 문제는 업스테이지인가요? 그 회사 선정되고 그 5회사 중에 하나 선정됐는데 더더군다나 5,600억은 거기서 또
그 회사가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는 그거는 과기부의 소관이지 AI 수석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그런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AI 수석에서 일하는 부분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있는 것들 관련된 거 AI 관련된 것들을 정보를 받겠죠.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통령실에는요. 청와대에는 수석이 있고요. 그 밑에 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서관들은 각 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 문체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는 국토비서관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수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수석이 소위 말해서 다른 부처에 있는 얘기를 몰랐다? 그건 수석은 일을 못한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해 당사자로서 어떤 개입을 했느냐, 편의를 봐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따져봐야겠지만 AI 수석은 부에서 하는 걸 모른다? 그거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요. 이해 충돌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네이버에서 일하면서 그 업스테이지에서 일을 했다. 제가 네이버 사장이면 좋을 거 없죠.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 담당자가 애플 주식 받고 애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AI 수석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업스테이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업스테이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떨어집니다.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질문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선정돼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5,600억 원을 줍니다. 그거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다음을 인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음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특혜 과정에서 AI 수석으로서 어떤 관계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주식을 받았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뭐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온 거 한 김에 그냥 더 왕창 해버릴게요. 저 울산하고 네. 경남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참을성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입니다. UBC 울산방송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 울산 유권자 1,004명 대상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김상욱 민주당 후보 37.3,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35.9.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건 경남지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 대상 지지 후보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44.8, 국민의힘 박완수 43.5. 뭐 누가 이긴다 진다 할 것도 없이 둘 다 울산과 경남 초접전.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안겠어? 요번 조사만 놓고 보면 네. 울산은 초접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 그래요? 김상욱 후보가 우세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상욱 대 김두겸만 보면 37.3 대 35.9인데 다른 후보들이 더 있어요. 박맹호?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예, 예. 14.7%가 나오는데 근데 김종훈 진보당 후보하고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를 하기로 했어요. 아직 단일화는 네. 하기로 해놓고 성사 100% 그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여론조사에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후보 이게 단일화가 하게 되면 결국에 한쪽으로 쏠리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울산은 그렇고. 근데 박맹우 부소속 후보가 6.2%가 나오긴 했는데 네. 박맹우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근데 박맹우 후보가 설령 사퇴를 한다거나 그쪽도 단일화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단순 합산을 해보면 그래도 사실 김상욱 후보하고 김종훈 후보를 합치면은 과반이거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김상욱 후보가 유리해졌고 단일화까지 완성이 되면 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남 쪽은 그래도 이제 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남은 이제 울산하고도 다르죠.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대구 경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접전이 또
펼쳐질 것 같고 네. 근데 경남 선거는 묘한 것이 접전인데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두 후보가 다 판단하고 있고 네. 서로 내란이 어쩌고 공소취소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죠. 아마 물밑에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그 선거운동원들이 혹은 지지자들이 깊이 뿌리 받고 그렇게 굉장히 치밀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영 대변인. 이 두 군데 울산과 네, 경남.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김상우 후보자 관련해서 성매매 뭐 해외 여행 갔는데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김정은 후보랑 네. 단일화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텐데 근데 참 재밌는 게 김정은 후보가 부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하고 2년 뒤에 본인이 울산 동구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플러스가 될 것인가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울산 남구에 재보궐이 열립니다. 네. 거기 김상욱 의원이 저번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횡재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가서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울산에서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의 어떤 남구 쪽에서의 이 어떤 태풍의 핵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박맹우 후보가 이제 예전부터 울산시장을 했죠.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완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쪽이 단일화가 되면 네. 이쪽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 잘하는 사람과 실제 지사를 했을 때 일한 게 없는 후보와의 싸움입니다. 박안수 후보는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에서. 근데 김경수 후보는 본인이 지사를 했는데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친문이라는 이미지가 여기에서 먹힐 것 같은데 먹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새가 친명으로 옮겨졌는데 김경수 후보가 굉장히 나약한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지사로서의 어떤 보여준 게 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경남 쪽에서 박완수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자, 이번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몇 가지 의혹이 좀 제기됐고요. 조국 후보 있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자, 진보, 보수 다 단일화 이슈는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국, 김용남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앙금이 있어서 안 되지 않겠어 하는데 뭐 정치에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양쪽 다 남아 있다고 보세요.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고 그러니까 양쪽이 감정이 상해서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왜 감정이 상했는가 단일화 안 해도 되니까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의동 후보가 별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면 유의동 후보가 3위 후보다. 왜냐하면 오차범위 안에 있더라도 어떤 거는 2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3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1, 2등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굳이 단일화 해야 돼? 1, 2등이 왜 단일화를 하지?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실 그래도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겹치는 표밭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사활을 건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그 유의동 후보에게 좀 지지를 하면서 사퇴를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인데 근데 저는 효과가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 황교안 후보 워낙 극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유의동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부 김용남 후보 쪽으로 뺏긴 것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황교안 후보를 껴안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사실 황교안 후보가 유의동 후보한테 그나마 좋은 그 경우는 황교안 후보가 정말 마지노선 때 기습적으로 사퇴를 하는데 사퇴하면서 입으로 유의동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의 미래를 위해 사퇴한다라고만 하고 예, 그리고 유이동 후보 쪽에서도 무슨 환영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예, 그렇게 조용하게 표가 흡수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나 김재원 후보 쪽에서는 좀 대처하기는 어렵거든요. 막판에 기습적으로 해버리면. 근데 잘못하면 황교안 후보가 좀 이르게 사퇴를 해버리면 김재현 후보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황교안 대 김재현은 통진당 해산 문제로 구원이 있는데 네네. 그럼 김재현 또 나도 사퇴해야 되나? 예, 이렇게 되면 또 사퇴를 또 김용남 후보는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마치 눈치 게임 하듯이 혹은 파도 타기 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평택을 판세 어떻게 보세요? 김기영 대변인.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가 1위가 2위가 그러니까 3등이 아니라 1, 2위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국을 이기기 위해서 센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약한 후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후보로서의 어떤 김용남 후보를 냈는데요.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조국은 본인의 어떤 강점보다는 더 민주당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어떤 명시말이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명이 감정의 골은 깊어져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데요. 전 요번에 선거가 어떤 선거일까 제 나름대로 규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를 일종의 심판하는 선거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에 연연해서 민주당이 그거에 분위기에 타가지고 너무 오만했거든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의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추이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 평상시 여론조사에 담기지 않은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데요. 네. 전 유이동 후보가 지금 의도하지 않은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3선을 했고요. 중도 보수 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등이라고 하는 이분들끼리의 어떤 이런 싸움을 통해서 내실을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유이동 후보가 의외에 1등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약간 퀴즈 비슷한 건데 짧게 대답을 20초 이내에 해주셔야 돼요. 네. 대답 15초. 자, 만약에 전북지사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는 거 하고 부산 북갑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거 하고 정청래와 장동혁 중에 누가 더 놀랄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중에 전북지사 되는 걸 놀랄까요? 네. 한동훈이 북갑 되는 걸 더 놀랄까요? 글쎄요, 그게 굳이 비교 둘 다 놀란다. 그리고 둘 다 매우 난감해진다. 이건 분명한데,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 승산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선거운동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좀 적응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그 의표를 찔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기습적인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서 네.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김기영 대변인. 정청래 대표죠. 치명적으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을 이기면 됩니다. 서울, 부산을 이기면 되고요.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길지 박민식 후보가 이길지 하정우 후보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정우 후보가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성격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가 쏠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네. 누구로 쏠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를 다 존중해서라기보다는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게 패배시키는 게 이번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다. 그런 성격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네. 시간 한 1분 반 남았으니까 이것도 짧게 30초씩만. 자, 오늘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군 선박 납포로 체포됐던 한국 국민들 이제 석방 조치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자,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평가. 네, 좀 다행이고요. 혹시 이제 대통령 언급되면 이스라엘이 더 강경하게 나올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네네. 같은데 결국 석방이 된 건 다행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최근에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뭐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 대변인.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 얘기입니다. 어제 국무회의 그렇죠. 생중계 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가 제대로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교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네.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 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강원 영동과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지금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또다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4도, 전주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강릉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내일은 경상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낮에는 조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파업 직전에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올해는 적용을 유예해 내년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8,000포인트에 다다른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7,8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후보들과 첫 일정을 함께하며 13일간의 총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 선박 납포로 체포된 우리 국민 2명을 이스라엘이 석방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체포는 유감이지만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공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삼성전자가 우려했던 총파업을 피했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파업을 볼모로 노조가 과도한 성과급을 받아낸 걸 두고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것이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번 노사 합의의 의미는 뭔지, 또 기업의 성과와 배분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적 대안은 과연 없는 건지 짚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론조사 잠깐 30초만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부 정치 토크 중 평택을 선거 얘기 중에 패널들이 유이동 후보 여론조사 순위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앙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K-스탯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택을 유권자 503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네. 총파업 돌입을 1시간 반 정도 남기고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 이뤄냈습니다. 일단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노사 양측 한 발씩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 합의의 핵심을 좀 보면
일단 사측이 이제 요구했던 건 이제 기존의 연봉의 최대 50%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OPI라고 해서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노조가 요구했던 이 반도체 부분에는 별도의 특별 경영 이제 성과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특별 성과급은 어쨌든 이 재원이 사업 성과의 10.5%로 재원을 삼게 되는데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이 한 10.5%라고 하면 31조 5천억 원 가량은 재원으로 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지급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대부분 이제 노조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화랑에 대한 이제 할당을 좀 요구했던 것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대신에 이거는 전액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을 하고 최대 이제 3년 정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사측은 안전장치를 넣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뭐 노조는 굉장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실리를 챙겼다면 회사는 어쨌든 이 명분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성과가 있는데 보상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명분을 이제 확보한 절충안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회사는 성과 있는데 보상 있다 이런 명분을 뭐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내용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이따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노조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합니다. 찬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 뭐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초기업 노조의 이 노조원들 70%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은 특히 메모리 사업 부분은 거의 뭐 6억 원 가까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6억 원 가까운 이제 연봉 외 성과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특히나 이제 이 DS 부분에 이제 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을 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5개 노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노노 갈등,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이죠. 스마트폰, 가전 중심의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들러리냐, 왜 반도체 중심의 이제 합의에 우리가 이제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지금 성과급은 양극화됩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분이 있고 만성 적자인 이제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 여기는 사실은 이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최소 비메모리 부분도 1억 6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노노 갈등이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이탈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반도체 중심의 이런 이제 조합원들이고 반도체가 1인당 거의 한 평균 6억 원 가량을 받기 때문에 찬성표로 좀 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족 요건이 과반 이상 득표하면 되는데 50%는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낸 부분에서 많이 갖고 가는 거 그것도 저렇게까지 많이 갖고 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근데 이제 적자 나거나 이렇게 이익이 안 나는 파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는 게 이른바 삼성전자의 경영 원칙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1.6억 원, 이거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거기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을 회사가 명분을 본래 하려고 했던 경영 원칙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양보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의 최종 공이 사실은 사측으로 넘어갔는데 이 막판 이제 과연 사업 부문별 이제 이 성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사측이 고민이 좀 깊어졌던 대목인데요. 어쨌든 주무부서인 김영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직접 주재를 하면서 중재에 나서다 보니 사측이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적자 사업부인데 인센티브를 1억 6천만 원 받는다? 연봉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라는 특성,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서, 뭐 메모리 분야의 이제 폭발적인 이익을 이제 n분의 1을 통해서 일부 이제 가져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사측은 이제 성과급 상한 50% 가이드라인 이하의 원칙은 지키려고 애썼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과가 있는데 보상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 네. 이걸 이제 고수했습니다만 막판에 아마 이제 타협점,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만에 하나 이제 정말 회사가 이 유보안을 거부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네. 감안해서 아마 이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노조가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한 게 너무 많이 받는 부분과 적자 사업부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조의 단일 대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분열됨으로써 그쪽의 힘이 약해지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니까 노조가 이거를 원한 이유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네. 메모리 사업부부 가운데 한 부분 이게 정말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운데 3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메모리에서만 돈을 벌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하는 데는 비메모리 그러니까요.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가기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업무 추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메모리나 아니면 시스템 아시나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 배분 차원에서 성과급을 일단은 노조 측은 7대 3으로 반도체 부분에 7을 넣어주면 70% 재원을 주면 네. 그걸 갖고 고르게 배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측은 이걸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걸 4대 6 반도체 부분에 4로 가서 이제 4를 고르게 나눴을 때 네. 성과가 없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도 1억 6천만 원까지는 이제 챙길 수 있도록 이런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초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한 7만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문호동 정말로 성과가 없는데 이제 제로로 간다라고 하면 이탈하죠. 단일 대우가 깨진다 이거죠. 단일 대우가 깨지고 협상력이 약해지고 대표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안해서 아마 좀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철저한 이제 성과주의가 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래 이제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 제도화가 있었잖아요, 소장님. 근데 이게 제도화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한 10년간 뭐 함으로써 그 중간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10년 동안 제도화했는데 11년 후에 이거 없애겠다라고 하면 어느 노조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10년이라는 기한은 SK 하이닉스가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가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 특별 성과급 제도를 이제 10년 동안 하되 다만 여기다가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일 때만 3년 후부터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일 때만 이제 특별 성과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정점 1년 내 메모리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고 아마 한국은행도 내년 정도가 되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가 300조라면 내년이 최대 한 490조 원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뭐 SK 하이닉스와는 조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10년이라는 기한은 똑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두 기업의 어떤 조직이랄까 조직 문화랄까 성과급 체계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본래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급 부문별 차등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삼성은 반도체 내에서도 3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부분, 가전 부분, 뭐 전장 LED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 부분은 뭐 조금 흑자이거나 손익분기점 내외, 완성 적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 부분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노사 협상 과정에서 고위급 노사 이제 위원장들이 아마 이제 분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사업 부문별 좀 쪼개는 방안도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 때 이 DS 부분이요. 가전이나 휴대폰 같은 반도체 DX 말고요. DS 부분 직원 노조 관계자인지 누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종합 전자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던데 이 많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노노 갈등의 소지. 그래서 지금 뭐 분사까지도 이제 생각한다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제 거론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삼성은 국내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해외에서 매출 대부분을 내고 있고요. 국내 기업의 전 직원 합쳐봐야 12만 8천여 명이고요. 네. 글로벌 전 해외에 있는 공장 전 직원 합치면 28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할 때 이제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지만 이제 세계 고객한테도 머리를 숙인 이유가 네. 글로벌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 가운데 이처럼 종합반도체 회사, 종합전자회사, 뭐 지금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반도체 칩도 만들고 또 주문형 칩도 만들고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게 LG화학을 뭐 배터리 부분 분사해버리고 이런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중복 상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건 사업 부문별로도 이제 각각의 요구의 목소리가 틀리고 네. 그리고 순익 성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이익을 공유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삼성이 지금 줄곧 지켜왔던 성과가 있는데 보상을 할 거냐 이 문제로 지금 와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인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아마 이제 선례가 되거든요. 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탑 10에 안에 드는 이제 삼성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물론 뭐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우리도 영업이익의 N%를 달라. 지금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10%니까 15%를 달라라고 노조가 요구를 했는데 네. 아마 현대차라든가 뭐 LG U+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영업이익의 30%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업황이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지금 HBM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개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물론 D램은 조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치 산업이고 기술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금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3, 4년 후에 공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품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건 굉장히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제 정말 AI라는 굉장히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네. 메모리 과거에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품격, 고메모리,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 여기에 지금 경쟁력이 갈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31조 갖고 나눈다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남은 돈이 있긴 있지만 좀 더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게 투자라는 게 반발 뒤터지면은 그냥 거기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다면은 그 미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차질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그동안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게 삼성도 지금 어려워서 지금 법인세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조 원의 이제 이런 R&D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슈팅 게임의 결과 승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간 믿고 투자한 투자 주주들 여기에다가 이 알맞게 적정하게 이제 부품을 공급해주는 협력 업체들 이게 모여서 지금의 성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아니 영업이익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직원들이 가져간다? 이건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잠정 합의안만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1인당 성과급이 6억 원이고요. 네. 이게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고 490조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10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갑니다. 평생 벌 거 이제 2년 동안 다 버네요, 사실은. 2년 동안 로또 당첨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격차. 우리가 지금 K자 양극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시도 그렇고요. 네. 수출도 그렇고요. 입시도 그렇고요. 모두 반도체로 통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정말로 거의 직장인의 꿈인 임원급의 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귀족 노조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 R&D 비용이 한 37조, 38조예요. 네. 근데 내년에 31조 태우고요. 아마 그 후내년 490조이면 아마 이제 성과급으로 50조 원 가까이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R&D 비용을 일회성 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거고요. 매년 나타날 영업이익의 12%가 고정 비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현금성 자원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를 준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면 아마 이제 글로벌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이처럼 고정 비용으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준다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카카오 노조가 또 이제 파업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렇게 전자업체가 이러면 나중에 뭐 자동차 노조가 어떨지 이제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겠고 삼성전자를 분수령으로 도미네처럼 업계 전반으로 파업 사태 확산되고 또 이제 하청 노조들이 노란봉투법 이후에 하청 노조들이 저기 삼성전자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확산되고 이게 업계 전반으로 만약에 도미노처럼 확산되면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나쁜 선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카카오 비슷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N%를 달라 그 N% 최고 30%까지 달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업종이 좀 다르거든요. 앞서 이제 반도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내수 관련 업종들조차도 네. 영업이익의 몇 %는 가져가겠다? 성과급이 거의 고정값처럼 돼버리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징후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임단협이라는 게 생계형 임금 투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를 얼마나 많이 공유할 것이냐, 올해만 먹고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태우자라는 겁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나 할 것 없이 삼성만큼 달라라는 식의 무리한 네. 이런 요구가 유행처럼 번진다. 이러면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고요, 소장님. 이게 이제 주주들이 일단 좀 발끈했어요. 이게 이제 이거 뭐 불법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던데 주주 단체랄까요? 주주 모임 이쪽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과급은 이제 이사회와 주총 결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몇 %를 이제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주주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성과급 재원이 커질수록 배당 줄어듭니다.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하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주는 정말로 잘해서 이득은 직원들이 노조가 챙기는데 만약에 이제 업황이 좀 바뀌어서 불황이다라고 하면 그 손실은 누가 하느냐? 주주가 떠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뚝 떼어내주는 이런 것은 위법이다, 배임이다 라면서 이제 소송전까지 불수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뭐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원이 아닌 이제 자사주 배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제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갈 이익이 노동 대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네. 좀 침해받았다라는 이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선을 너무 넘은 거 아닌가 파업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초호황일 때 성과급을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그럼 경영 어렵거나 적자 냈을 때 그 노조 혹은 직원들이 뱉어낼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업종의 특성도 얘기했고 반도체만 올 수 있는 정말 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호기인데 우리는 네. 이제 정말 한국말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일회성 비용으로 빨리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해외에도 사실 성과 연동형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렇게 현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뭐 스톡옵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성과급 네.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견해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 리스크 감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여팡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지만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의 영업이 3년 이후는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을 때만 이 특별성과급을 주겠다. 네.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성과급은 없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문화했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만으로 이걸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법정으로 아마 이 문제가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노동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여하튼 뭐 어떤 국가 경제 전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각 부문이 많이 양극화돼 있다. 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 뭐 정치 분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뭐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요. 정말 봉급쟁이의 양극화, 귀족 봉급쟁이의 존재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라고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삼전 성과급 받는 그 액수를 벌려면 우리 보통의 월급쟁이가 12년에서 40년까지 걸리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게 박탈감을 느끼고 이게 뭐 어쨌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이랄까 뭐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정말로 평생 벌어도 이제 보기 힘든 금액을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장인들의 꿈이 이제 별단다, 임원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임원 되면 여러 가지 대우가 좋습니다. 근데 임원을 달 경우에는 이건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받게 되면 이분의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 바로 해고됩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래서 지금 뭐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핑크색 이제 이 해고장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출입이 정지됩니다. 하물며 있는 이제 이 물품조차도 택배로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고용의 유연성이 강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익은 누리지만 하물며 이제 정말로 운이 좋아서 우리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 사업부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 부문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 이익을 많이 내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성과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초과 이익의 어떤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간 이중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협력사들과의 좀 성과를 공유하는 문제 이런 상생 모델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오직 내 밥그릇
그러니까요. 내가 좀 덜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시각 때문에 네. 이번 삼성전자의 어떤 이 성과급 논란을 갖고 보는 국민들의 이제 시선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소장님이 잠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용 유연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우수한 인재 유치하고 더 나은 업무 성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요인책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경우에 이제 성과급 비율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면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면 성과급이 거의 고정값처럼 돼버렸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성과급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책임도 명확해야 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처럼 보상은 상당히 높지만 성과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이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옛날부터 구태연하게 장기 고용 안정 모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고용 안정성은 한국이 뭐 정년을 보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고 있어서 네. 성과급 파일을 키우는 만큼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도 성과가 좀 낮은 사람들과 네. 같은 뭐 이런 고용의 유연성은 꼭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네. 논의가 뒤척이고 이제 사회적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요. 고용의 안정성도 참 중요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얘기해 보면 좋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 그 삼성전자 파업 위기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뭐 기업 환경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하기 위해서 좀 이런 과제는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해보자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국내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성과급 산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는 지금 사업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사업부별 이익 그리고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좀 수치할 것인지 투명하게 설계하고 집행 과정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주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좀 개량화하면서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청업체들의 이제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지금의 역대급 실적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만약 하나 대기업이 지금 목표한 수익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서 뭐 협력사들한테 납품 단가를 좀 연동해서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좀 지원한다든가 네. 이런 상승의 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 밥그릇 챙기기에 좀 바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한 경쟁 환경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이익 요구만큼 책임도 뒤따릅니다. 네. 성숙한 책임감을 좀 보여줘야만 우리들이 이제 고용 안정성이 좀 나아지면서 좀 더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제조업 클러스터를 지금 미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주나 아마 이 사회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고정 비용으로 성과급이 나간다. 10에서 15%당 30%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국내다 공장 짓기보다는 미국 이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노동 경쟁력이 있는 이런 이제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과다한 요구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 피해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초고금리 불법 사치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품권 사채 위험성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숨진 여성은 사망 전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채무 이거의 구조를 보면요. 네. 사실상 불법 고리대금과 다르지 않은데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2,600%가 넘는 건데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난다는 점인데 피해 여성도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빚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처음엔 상품권 거래 정도로 생각해서 이게 불법 사채 피해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는 고금리로 회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법 사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격적인 건 또 추심 방식입니다. 상환 조금만 늦어져도 막 엄청난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이 공개됐나요? 네, 그 추심 수위가 좀 녹취록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네. 피해자한테 욕설을 퍼붓고 반복적으로 송금을 압박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요. 특히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품권 먹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답장을 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요. 압박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겉모습만 보면 일반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을 보면 결국 업체가 요구하는 건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 상환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도 불법 사채 가능성 언급하면서 신고를 당부했죠? 네, 맞습니다. 형식보다는 사실 실제 거래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꾸며졌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면 불법 사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인다는 점인데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기에 신고해야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밤중에 차량이 터널 벽을 들이받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면제 때문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경기 양주시 한 터널에서 발생했는데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터널 벽 강하게 들이받고요. 차량은 사고 직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는데 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특히 신고자가 약 4km 구간을 직접 따라가면서 차량의 위치를 계속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였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하지만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알고 보니 수면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운전자 본인도 사고 상황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약간 혼수 상태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수면제 내알을 복용했다라면서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이게 무섭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 졸피뎀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마약성 수면제로 분류가 되는데 복용 후에는 졸음과 판단력 저하, 기억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몽롱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서도 나중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물이 술과 달리 외형상 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 피로 상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관련법이 도로교통법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좀 강화를 했습니까? 네,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다루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명확하게 갖게 됐고요.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됩니다. 또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측정 절차도 진행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 운전을 할 경우엔 가중처벌 조항도 새로 들어갔는데요. 네. 약물 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잠재적인 살인 행위에 가까운 범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셸 스틸 전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문제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쿠팡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게 앞으로 통상 압박 수위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단순 외교 현안보다는 경제와 통상 문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미셸 스틸 후보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미국 기업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선 쿠팡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주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틸 후보자가 자신이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에선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 또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문제 이런 것도 집중 거론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이번 청문회를 살펴보면 미국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문제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미국산 대두 수입 물량 문제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틸 후보자는 자신이 인준이 되면 한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인데 현재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틸 후보자는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까지 말하면서 구체적인 용처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라는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매우 강한 동맹 돼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사로 부임하면 안보 협력 강화하는 데도 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스틸 후보자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매우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 보통 한미일 관계에선 협력이나 공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사실상 동맹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스틸 후보자는 자신이 북한 실향민 가족 출신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캡슐 호텔 또는 도미터리 같은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캡슐 호텔이나 도미토리형 숙소는 복도가 좁고 침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불이 나면 사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 호텔에서 불이 나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쳤고 이 중 일본인 여성 1명은 결국 숨졌잖아요. 네. 서울시는 이런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숙박업소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자체를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불이 난 곳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내 숙박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요. 네. 소방시설 보강 그리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체를 본다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네, 단순 서류 확인 수준이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숙소에 대피가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게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피난로 확보 상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캡슐형이나 도미토리형처럼 침상이 밀집된 업소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국내에서 첫 여자축구 클럽 간 맞대결 벌였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게임 전에 그런 걸 언급하긴 했는데 양팀 선수들 거친 경기 벌였죠. 네, 거칠기도 거칠었고 재밌기도 재밌었고 네. 사실 뭐 비 오는 상황이었지만 유니폼만 보면 스페인 라리가의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같았어요. 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경기 전에 이제 뭐 지소연 선수가 그랬어요. 북한 선수들이라고 해보면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는데 내 고향 선수들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본인도 욕할 땐 욕하고 같이 부딪힐 땐 부딪히겠다 그랬는데 발로 차면 나도 찬다. 네. 네.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사실 3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좀 열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전반전을 거의 뭐 지배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 골이 터지지 않아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1분에 이제 하루이 선수 헤딩했는데 골포스트 맞고 나오고 또 이제 30분에 그 밀레리나 선수가 그 비좁은 공간을 파고들어서 슈팅을 했는데 또 골대 맞고 나오고 윤수영 선수의 헤딩은 하필이면 그 내 고향 선수 골키퍼 발에 걸려서 골대를 외면하고 네. 이 세 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경기의 판도는 달라졌을 텐데 뭐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내주면서 2대1로 졌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아쉬웠고 더 아쉬운 장면이 이제 후반 34분에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전민지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지소연 선수가 찼는데 정말 골키퍼를 완벽하게 제쳤어요. 네. 근데 이게 비가 오는 상황이고 그라운드가 미끄러워서 평상시보다 이제 공에 대한 임팩트가 조금 더 바깥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대를 외면하는데 그걸 감싸 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이제 죄송하다 이러는데 사실 스포츠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그런 한마디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불운의 주인공이 돼서 아쉽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내년에 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더 좋은 경기로 만회해 주셨으면 하고 근데 이제 경기 뒤에 그 감독이 좀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홈팀인데 홈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네. 근데 사실 경기장에서 들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물어보니까 사실 그 응원은 거의 뭐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거의 비슷하게 응원을 했는데 내 고향을 할 때는 우리말이 좀 더 잘 들렸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 듣기에는 내 고향 목소리가 좀 더 컸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클럽 경기는 어떻게 보면 홈터세가 경기를 지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와 관중들이 함께 뛰면서 한마디로 원정 경기를 온 팀을 압박해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가 감독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현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 수원 FC 위민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시사가 아니라 역사성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이 여자 축구 클럽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뭐 진 것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을 좀 더 응원하지 못한 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팀에 대한 예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은 모레 열립니다. 일본 도쿄 베르디하고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이제 맞대결 또 펼치죠. 네, 앞선 경기에서 도쿄 베르디가 호주 멜버른 시티를 3대1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경기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가 내 고향 팀에게 4대0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도쿄 베르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가 호주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고향 축구단은 아무래도 수원 위민 FC라고 하는 아마도 홈팀과의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고. 근데 이제 뭐 그 내 고향의 리유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서 좋은 준비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도쿄의 이제 나오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는 해봤지만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준비 잘하겠다. 뭐 전체적으로 우승 상금 두 팀 모두 이제 준우승 상금 50만 달러를 확보하고 우승 상금 100만 달러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뭐 상금도 있고 다 본인 팀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고지대 적응훈련으로 본선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고지대 적응훈련 이건 어디서 해요? 지금 미국 솔트레이크입니다. 이제 유타주. 네. 예. 그 18일 날 출국을 해서 19일 날 도착을 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해발 1,400m가 조금 넘는 곳에 훈련 캠프를 차렸다고 해요. 네. 사실 본선 캠프는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긴 한데 본선 경기를 치른 과달라르가 1,500에서 1,600m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될 텐데 뭐 일단 경기가 남은 해외파를 제외하고 여기서 떠난 뭐 배준호, 백승호, 조현우 이런 선수들하고 훈련 파트너인 그 세 선수가 지금 가 있습니다. 첫날 경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들이 들어왔는데 이기혁 선수 깜짝 발탁돼서 갔잖아요. 네. 근데 막 생각보다 힘들다. 확실히 다른 것 같다. 근데 다른 형들은 지금 보니까 티를 안 내는 것 같다. 나만 이런 거냐. 근데 옆에서 이제 이동경 선수가 첫날이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이 보이니까 이거 뭐 제주도 같은데 한라산인가요? 이렇게 좀 뭔가 여유를 가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2주간 훈련을 하고 다음 달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은 며칠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지금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손흥민 선수 포함한 다른 선수들은 24일에서 25일 날 합류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약 2주간 이곳에서 아무래도 고지 적응을 하고 본선 준비를 하겠죠. 이거 보니까 1983년에 저 청소년 축구 4강 신화 멕시코 청소년 축구 그때 박종환 감독이 막 모래 주머니를 이만큼씩 달고 고지대 훈련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도 그렇게 약간 원초적인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좀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가 그거예요. 네, 조별리그에 대비한 고지대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빨리 경기력을 회복해줘야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 가보면 뭐 산소가 좀 아까 이기혁 선수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뭔가 호흡이 또 빨라지고 네. 산소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 세계적인 강호인 브라질도 볼리비아에 가면 힘 못 쓰고 지고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우리 선수들이 이경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크고 체력이 좋은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은 스피드와 조직력이라고 했거든요. 네. 스피드를 후반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지대 적응이 물론 필요해 보입니다. 31일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6월 4일에 엘살바도르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경기까지 경기의 패턴이라든가 템포를 잘 익히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선수들의 빠른 이제 회복이 필요한 게 네. 1차전 체코의 상대는 그 파벨 슐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리옹의 마술사가 있습니다. 미드필드를 굉장히 장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이 선수가 그 공을 주고 싶어하는 파트리크 시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경기를 회복해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1차전 이렇게 체코가 잘하고 나면 2차전 멕시코거든요. 네.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적응이 필요 없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팀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으려면 고지훈련 잘하고 빨리 경기력을 회복해서 1차전을 이기고 32강을 편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아스날이 2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어요. 네, 사실 2위 맨체스터한테 쫓겼는데 맨체스터가 본머스하고 1대1로 비겨서 승점을 1점 추가하는데 그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승점 78점. 근데 아스널이 확보한 건 82점. 승점 4점 차. 네. 한 경기 남았는데 굳이 한 경기 결과 필요 없이 아스널이 이제 맨시티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벵거 감독 때 이제 전설적인 무패 우승하면서 2003년 4전 시즌 했으니까 22년 만에 아스널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 뭐 팬들의 반응은 지금 뭐 상상 안 하셔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리미어리그의 열기 그리고 20년 이상을 기다려온 팬들의 우승에 대한 그런 갈망 그것이 충족됐을 때 뿜어내는 그 정말 굉장한 에너지를 이제 미겔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새 시즌 연속 준우승하면서 네. 문 앞에서 좌절했던 경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오늘 31일 파리 생제르맹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기면 2관왕 이른바 더블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우리 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스날 팬들이 너무 많아요. 국내에. 그래서 정말 두 팀이 좋은 경기를 해서 우리 팬들을 다 만족시키는 우리 경기는 아니지만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면에 토트넘 호스퍼 첼시에 패하면서 잔류 확정에도 실패했어요. 케인에 이어서 손흥민 빈자리가 컸나 봐요.
네. 그 선수들이 떠난 토트넘은 정말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나쁜 표현으로 하게 되면 빈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 그래도 리그 5, 6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첼시 원정에서 1대2로 지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17인데 승점 38점. 그리고 쫓아오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승점 36점, 승점 2점 차.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이기고 토트넘이 지게 되면 마지막 경기 지게 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운명의 상황입니다. 25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대는 에버턴 그리고 웨스트햄의 상대는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두 팀이 다 비기게 되면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잔류 아주 힘들게 잔류를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기게 된다면 토트넘이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키움이 이틀 연속 김웅빈의 끝내기 안타로 3연승 달렸죠. 네, 어제 사실은 비 때문에 키움과 SSG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9회 초 이제 9회 말 넘어갈 때 4대5로 한 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키움이 1사 1, 2루 상태에서 최주환 선수가 중전 안타를 쳐서 5대5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 그 19일 날 경기에서 김홍빈 선수가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역전시켜서 이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타자가 똑같은 김웅빈 그리고 투수도 조병현. 똑같은 투수예요? 네, 똑같은 투수가 올라오고 똑같은 타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흔히 야구에서는 그래도 타자가 3할 치면 7은 투수가 유리한데 이 순간에 안타가 터졌어요. 2루 주자 열심히 달려서 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연승을 거두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상대 이제 조병현 투수 입장에서는 3번 등판에서 지고 하필이면 2번 연속 끝내기를 맞아서 지니까 이거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 키움에서 이제 알뜰살뜰 1번 타자 나와서 안타도 쳐주고 적재적소에 도루도 해준 서건창 선수. 키움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년 계약을 FA가 오기 전에 최대 6억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밝힌 내용이 팀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 선수다. 키움은 사실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베테랑 선수를 확보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 하나의 불금 야구 보셔야 되는데 두산 최근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3연승을 거두고 6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7위 독수리 하나는 요즘 독수리 오용재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네. 패문강 노라고 해서 2번 타자 페라자, 3번 타자 문현빈, 4번 강백호, 5번 노시환, 6번 허인석까지 정말 이 선수들이 거의 7개에서 10개의 홈런을 치면서 타순 한번 돌면 여기선 꼭 홈런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고 있거든요. 네. 마운드가 안정돼 가고 있는 두산이냐 아니면 모든 타격으로 마운드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있는 한화냐 이 두 팀의 맞대결 이 3연전 첫 경기를 내일 KBS E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